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행운의 카자르님이 우리의 소원은 전쟁. 책걸상 첫 방송을 들으시고 2024년에 책걸상 첫 화를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2017년 1월에 업데이트되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이 771회인데 네. 1회 방송에 대한 네. 댓글을 최근에 누가 달아주셨습니다. 왜 이 댓글을 소개하느냐? 네, 그 바로 1회 게스트였던 장강명 작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이었나요? 1회가? 2017년. 그러니까 7년. 녹음은 16년에 했겠다, 그지? 녹음은 16년 그쵸. 말에 했을 네. 거예요. 야, 6, 7, 8, 9, 0, 1, 아니요. 2, 3, 4. 16년 말에 한 게 아니라 저 기억나요. 17년 1월 2일인가 3일 날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올린 거야? 그 다음 날 올린 게 아니고 1월 둘째 주 정도 월요일 날. 제가 네. 그때 기억에는 이게 아직 론칭이 안 됐는데 좀 더 있다가 론칭을 할 거다. 맞아요. 미리 녹음한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음. 1월 초에 1월 2일인가 3일 날 녹음을 하고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이제 첫 회가 올라간 걸로 아무튼 기억이 됩니다. 지금 7년 9개월 전에 네. 있었던 일이군요. 네네. 첫 회 방송은. 조금 있으면 10년 되네요. 그러게요. 천회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게 기뻤었죠. 왜냐하면 장강만 작가님께서 뭐 지금처럼 큰 작가는 아니셨지만 지금도 작습니다. 아니 그때 되게 전도 유망하고 막 한참 뜨는 작가님이셔가지고 그때는 무슨 책으로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전쟁. 좀 전에 내가 말했구나. 네. 이게 그때 신간은 아니었잖아요. 거의 신간. 2016년 11월에 네, 나왔어요. 거의 신간이었구나. 거의 신간이었어요. 신간이었죠. 네. 우리의 소원은 전쟁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는 영상 판권 안 팔았어요? 팔렸죠. 이것도? 팔렸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작이 어렵잖아. 미국 가 있습니다. 정말? 네네. 헐리우드에 팔았어요? 넷플릭스나? 아니요, 이제 사간거는 한국 제작사인데 네. 그 제작사가 이제 좀 큰 회사인데 이제 미국 자본으로 미국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에 갔고 작년에 왜 배우 노조랑 작가 노조 파업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뭐 타격을 입었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소원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우리의 소원은 있겠는데? 전쟁은 그러면 좋죠. 약간 잭리처 시리즈로 그러니까 그런 같은 느낌. 느낌으로 좀 확장해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대본이 가니까 이제 그 쇼러너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드라마의 1시즌 1 에피소드를 쓰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작가가 잘 써야 이게 파일럿을 넘어가지고 이제 시즌이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쇼러너의 요구가 있었는데 장리철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한국 청년도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아마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 조연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시청자가 보기에는 그 북한군 장교가 주인공인 것보다 어떤 외국 장교가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시작을 하는 이런 게 재밌다. 그렇게 바꾼다는 원작이랑은 얘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내가 아까 좀 전에 이 책은 영상 판권 안 팔렸어라고 했을 때 장 작가 표정 봤어요? 핏 이러면서 안 팔렸겠니? 어이가 없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아니 그게 최근에 네. 저 댓글 부대랑 한국이 싫어서랑 네. 다 저 열려가지고 뿌듯하시겠습니다. 뿌듯하죠. 뿌듯하지만 약간 또 그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JYP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 나온 게 한때 한 2, 3년 전쯤에 그 OTT 경쟁이 붙으면서 판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제작사들이 소설 판권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OTT 경쟁이 끝났거든요. 네. 정리돼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판권 잘 안 팔리고 근데 그때 많이들 소설가들이 팔았습니다. 그 댓글 부대는 제가 영화를 봤는데
한국이 싫어서는 이제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저 원작자는 뭐 시사회 같은 데 가서 미리 봅니까? 아니 초청 받았는데 못 봤습니다. 못 갔습니다. 예. 그게 그날 또 뭐가 있어가지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 네. 그 댓글 부대는 근데 이미 공개가 되었고 한국이 싫어서 같은 경우는 영화제에서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싫어서 좀 기대가 됩니까? 글쎄 뭐 사실 저 댓글 부대도 아직까지 안 봤거든요. 안 봤어요 영화를? 예. 그리고 왜? 한국이 부끄러워요? 한국이 싫어서는 근데 부산 영화제 갔었잖아요. 안 갔어요 저. 부산 영화제 안 갔어요? 예. 그때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뭐 부산 영화제 간다 만다 뭐 바쁘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부산 영화제 때문에 바빴던 건 아니군요. 네. 그 부산 영화제가 시기에- 열리는 시기에 그 시기에 바빴던 예, 거지. 바빴고 저렇게 저 원작자가 뭐 영화제며 시사회며 다 초청 거절하잖아.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소문 난다. 되게 거만하다고. 근데 그게 원작이 뭔가가 되어도 원작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사실은 제한적이죠.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죠. 계약할 때 뭐 이제 어떤 러닝 개런티 시계 뭐 매출액의 혹은 수익의 몇 %를 받는다. 판권 판매할 때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그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고 댓글 부대랑 한국이 싫어서도 계약은 돼 있는데 뭐 저런 식이에요. 관객이 얼마를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산한다. 네. 그리고 뭐 책이 좀 더 팔리는 효과가 조금 책은 있긴 확실히 하겠죠. 더 팔리죠. 네. 그 오늘 방송은 장강명 작가가 뭐 최근에 신작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나올 엔솔로지. 예정은 있죠. 엔솔로지 몇 권 나왔고 나올 예정인 거는 근데 그것도 올해 나올지 모르겠어요. 논픽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왜 나왔냐? 게다가 시즌 첫 회도 아닌데 왜 나왔냐? 갑자기 어느 날 드물게 본인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 책 하나 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고 나 할 말이 많은데 네. 출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책이겠지. 그 우리도 볼게 이러고는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책이 좀 구렸으면 책이 구렸어도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을까? 아니 안 얼굴도 받아줬죠. 그래? 인간 이렇게 냉정해. 조금 뭐 이렇게 좀 가만 같은 거 안 해주시나요? 좀 약간 감안해줘 그래도. 뭐 이렇게 한 2% 정도 조금 더 후하게 쳐준다. 시즌 오프너잖아. 1%. 1%요? 1%. 1.4%? 근데 책이 그 유명한 조나선 하이트의 신작 불안 세대. 네. 뭐 이미 나오자마자 뭐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유명한 책이고. 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전작 뭐 전에 냈던 책이 워낙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네. 국내에서도 뭐 아직까지 많이 읽히는 책이라서 언론에 소개가 엄청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 어디 방송에서도 뭐 라디오에서도 이 책 소개하는 거 들었고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나선 하이트 국내 번역된 책은 다 읽었고 다 좋게 읽었고 뭐 YG님도 네, 하이트 저도 팬이시고 다 저도 읽었고. 네. 팬이시고 자, 오늘 저 조나선 하이트 전문가 장강명 박사님 모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불안 세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음. 조금만 쉬고 계세요. 네. 할 일이 있어요. 그 이게 방송이 9월 9일? 그럼 토크 콘서트 지나간 다음이네? 네, 토크 콘서트가 왜서 별일 없었겠죠? 없었겠죠? 우리는 네네. 지금 콘서트 전에 녹음하고 있는데 잘 끝나고 그날 뭐 뒤풀이까지 잘 했겠네요. 네. 그리고 그 9월 9일 날 또 JYP 무슨 행사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북토크? 네, 북토크. 네. 아주 작은 아니 뭘 또 20명 들어오는. 뭘 또 모르는 척해요. 아까는 그거 홍보해야 되겠다고 또 막 미리 말까지 맞췄으면서 그 방송을 몰라 왜? 우와 북토크예요. 9월 9일 오늘 저녁이네요. 와우. 오늘 저녁이네요. 네. 네. 지금도 가도 되나요? 안 될 걸요? 아마 다 팔리지 않았을까요? K를 팝니다. 네, 북토크. K를 팝니다. 북토크를 하는데 북토크 사상 국내 북토크 사상 최초가 아닐까. 뭐 한영 대역으로 합니까? 아니 보자기 아니요. 만드는 보자기 가게에서 합니다. 보자기 가게에서 한대요. 그 저 인터넷 서점에서 K 네. 팝니다 사면 줬던 굿즈 그 예쁜 네. 그 보자기 가방 음. 그거 만드는 회사? 그거 판매하는 그 가게 청담동에 호호당 청담동에 청담동 있어요. 호호당이라고. 엄청 비싼 보자기를 그 우리나라에서 파시는 왜 곳이래요. 무슨 예단이나 이렇게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격식 차리는 선물할 때 이렇게 하는 음. 포장지, 보자기 음. 뭐 이런 거 파는 그 평창 올림픽 메달리스트들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를 거기서 만든 보자기에 싸서 주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우. 9월 9일 저녁 부자기 가게에서 청담동 호호당? 호호당. 호호당. 네, 네. 호호당. 네. 인터넷 중계는 안 하나요? 한대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할지도 몰라요. 20명이면 하겠지. 인스타 라이브는 왜냐면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진짜로. 현장 참가자가 너무 제가 적으니까. 박제되는 거는 하지 말고 음. 그 순간에 라이브로 들어오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까지는 네 오케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뭘 가려? 박제되는 것도 해야지. 아, 처음이라서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난다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아마 자세한 정보가 네. 나와 있을 난다 겁니다. 인스타에 난다 인스타.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많이 틈만 봐주십시오. 나면은 그냥 책 공부해 보려고 그냥. 그 제 북토크를 하는데 사회를 굳이 또 출판사에서 붙여줬는데 오은 시인이 안 돼. 오은 오은 어머나. 시인. 야, 역시 오은 이렇게 시인 아무나 사회 안 보는데. 저자의 급에 어울리는 사회자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신인 가수 콘서트 하는데 뭐 이문세가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하는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책이 좋은가 그래서 보죠. 제가 좀 책이 좋아서. 약간 민망하게 오은 시인이 이문세는 아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약간 저기 이문세는 너무 약간 좀 시니어한 어,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좀 중견. 아, 그래, 그러면. 아니 그리고 네. 오은 시인이 오은이 나이가 훨씬 훨씬 어리잖아. 젊구나. 젊잖아. 그러면 중년 트로트 가수 새로 하나 데뷔하는데 무슨 아이돌이 와서 그런 아, 식이죠. 네. 축하 네. 공연하는 그런 걸로 거죠. 알았어요. 네. 오늘 방송에도 악플 달리겠네요. 책 얘기는 언제 하냐 이런 거. 그것도 장강명 작가까지 장강명 작가 모셔놓고서. 불러놓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근데 전염되고 있어요, 저도. 근데 또 딴소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더 늦어지면 안 돼요. 그 어쩌다 편의점 방송편에서 우리 유철현 작가가 재밌는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CU 상품권 3만 원씩 세 분한테 쏜다고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본인이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막 시켰죠. 상품권 좀 토해내라. 오랜만에 이제 그 답이 왔는데 선정 결과가 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은 따로 개별 공지 방송으로 올릴까요? 응? 언제 이거를 또 녹음을 해?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면 이번 회에는 여기 앞에 인사까지만 하고 네. 진짜 이 수상작 소개와 심사평은 다음 편 수요일 날 하자. 수요일 날. 네. 예, 예. 자, 유철현 작가가 책걸상에게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Nice to see you. 어쩌다 편의점을 쓴 유철현입니다. 먼저 책걸상에서 어쩌다 편의점 에피소드를 청취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쏟아진 열화와 같은 댓글에 팟빵과 네이버 서버가 용케 잘 견뎌줬더군요. 무척 조마조마했습니다. 휴. 수상작을 뽑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댓글선정위원회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관은 없더군요. 그렇게 점점 기한이 다가왔고 심혈을 기울여 결국 제 맘대로 뽑았습니다. 처음엔 3분 선정해서 CU 상품권 3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차상 5분을 추가로 더 선정해서 CU 상품권 10,000원씩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소하지만 책걸상과 독지가분들에 대한 저의 애정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출판, 도서 분야 그리고 국민 교양과 지성의 진흥을 위해 힘써주시는 YG와 JYP 책걸상 모든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네. 그 수요일 날 이제 그 수상자들 발표를 할 텐데 이 유철현 님이 우리 방송 출연하고 나서 승진도 하셨대요. 그러게요. 네. 홍보팀 오. 수석 매니저 뭐 그런 뭐였는데 그런 거에서 팀장이 되셨다고. 홍보 팀장이 됐답니다. 네. 우리 방송 때문에 됐겠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CU 상품권 10,000원짜리를 5장 아, 더 원래 줄 수가 있었던 거지. 9만 원 총 상품 9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5만 원이 추가된. 저는 계속 CU 상품권 3만 원 받으면 뭘 살까 막 생각하는데 맥주 번들 말고 뭐 살 거 또 뭐 있나? 도시락을 살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마 뭐 살 게 없겠습니까? 네. 결국은 맥주 번들 그냥 계속 살 것 같아요. 궁금하시니까 그냥 발표 그 상 받으신 분들 아이디만 한번 쫙 그냥 뭐- 언급해 줄까요? 뭐하러? 수요일 날 수요일 방송도 듣게 해야지. 아. 불안 세대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조나선 하이트 책 처음 읽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진짜 읽을만해요. 특히 그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이랑 아니, 바른 행복. 두 분한테 네. 뭐 방송에서나 뭐 술집에서나 굉장히 여러 번 들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 마음도 그렇고 뭐 교육 그것도 나쁜 그렇고 교육. 네. 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다 들었어. 막 서평도 보고.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걸상 때문에 읽어야 할 강제 독서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 못 읽었는데 이번에 읽고 이 사람 이 양반 좀 쓰는구나 네. 그죠. 느꼈습니다. 사실 불안 세대는 조너선 하이트의 매력이 막 그렇게 도드라지는 책은 아닌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남들이 못한 생각을 할 때 반짝반짝 하는데 불안 세대는 저희가 못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그런데 좀 의의를 두고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또 막연하게 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연구 성과를 종합해 가지고 쫙 깨는 뭐 그런 책이 불안 세대고, 오히려 조너선 하이트는 바른 마음이랑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 두 책이 압권이에요. 바른 행복, 바른 마음, 나쁜 나쁜 교육, 불안 세대, 이런 네. 책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네 권을 냈어요. 네. 다 한국말 제목은 네 글자네. 네, 근데 가장 초창기에 냈던 책이 그 바른 행복이라고 바른 하는 행복이 책이고. 다른 제목으로 한국에 나왔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책의 원제는 행복 가설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다른 제목으로 막 나왔다가 조너선 하이트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른 마음 제목을 본따 가지고 그쵸. 바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통되고 있는데, 그 책이 사실 제일 첫 책인데요. 제일 좋은 책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추하는 책은 뭡니까?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이죠. 바른 마음.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책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바른 행복이에요. 바른 행복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되게 좀 지금 되게 미국에서 핫한 작가이자 학자인데 도덕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사실상 이제 본인이 꽤 범위를 넓혔고, 그 본인의 학문적 성과는 바른 행복보다는 바른 마음에 있어요. 네. 근데 바른 마음도 잘 쓴 책이지만, 그러니까 바른 행복은 좀 읽으면 진짜 이거는 약간 청년들한테 이제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고 싶고, 바른 마음은 좀 뭐야, 요즘 정치 이 모양인가, 뭐 진보와 보수 왜 이렇게 싸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고, 근데 되게 독창적인 걸로 따지면 바른 마음이 좀 더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뭐 바른 행복이나 뭐 바른 마음 안 읽으시는 분한테는 또 불안 세대 좀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안 세대의 한 20%? 한 15% 정도는 바른 행복에서 좀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나쁜 교육에서 네. 나쁜 교육에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 YG님이나 저한테는 약간 기시감이 있는 대목이 합하면 한 40%는 될 거고. 그 요거만 봐도 되겠네 그러면? 그쵸? 앞에 거 안 본 아, 분들은 근데 아니야? 또 앞에 바른 것에 또 약간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음. 좀 그러니까 그 두 책을 그냥 안 읽고 이것만 읽어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냥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뭐 디테일 같은 것들을 그 앞에 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불안 세대를 그냥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불안 세대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결성 있고 읽기도 수월하고 주장도 명료한데, 뭐 조금 어떤 논지가 겹치지만 바른 행복, 나쁜 교육도 좋은 책이고, 말하는 바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제 거의 이제 사상가급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Z세대랑 소셜미디어를 봤을 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거고, 바른 마음하고 불안 세대는 겹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없죠. 학자로서 조너선 하이트의 어떤 진면목을 알고 싶으면 바른 마음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의외로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랑, 그리고 그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게 기준이 상당히 다르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조금만 더 요약을 해보면은 그 첫 책인 바른 행복이랑 그 두 번째 책인 바른 마음은 본인이 연구한 도덕 심리학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주제들과 연구 결과들을 대중적으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맥락에서 현실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시도했던 책이 나쁜 교육이라는 책과 불안 세대라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교육이 이제 공저인데요. 이제 어떤 변호사랑 같이 쓴 건데 사실 나쁜 교육을 읽을 때 불안 세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쁜 교육이 좀 뭔가 약간 미진하기도 하고 약간 생각이 모자란다기보다 각오가 좀 덜 됐는지 말을 좀 삼가는 게 많았는데 불안 세대에서 아주 그냥 이 얘기 할 줄 알았다 싶은 것들 이제 확확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화제작이었지만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읽으면 꽤나 발끈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나쁜 교육 얘기인 거죠 지금 그 말씀은. 둘 불안 다. 세대 불안 세대 포함해서? 나쁜 교육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나쁜 교육이랑 불안 세대 중에서 굳이 따지면은 나쁜 교육이 사실 읽고서 어떤 독자들은 발끈할 만한 좀 더 논쟁적인 주장들이나 내용들이 꽤 많고 그 나쁜 교육을 펴낸 다음에 이제 조너선 하이트가 그 나쁜 교육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의식 연장선상에서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미국을 망치고 있나? 네. 혹은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나?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정치를 망치고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나라는 주제로 책을 써보려고 준비 중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세상을 망치고 있나라는 책의 도입 부분에서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망치고 있나라는 이제 책을 이제 그 장을 이제 한두 장을 쓰려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책의 한두 장으로 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단행본 하나로 정색하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책이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요약하기 참 편한 책인데 그냥 부제가 그대로 책의 요약이고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스마트폰이랑 소셜 미디어가 Z세대 정신 건강을 매우 해치고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막아야 된다는 내용도 되게 방점이 크게 찍혀 있고 그 근거랑 주장 이렇게 있죠. 심지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각 챕터에 요약도 있잖아요. 있고. 그건 조너선 하이트의 모든 책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에 책들도 사가지고 요약만 봐도 기본은 하겠네. 바쁘면. 뭐 그냥 중요한 논지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잘 쓰는 작가고 글빨이 있어가지고 바른마음 같은 책 이제 되게 두껍거든요. 한 690 몇 쪽인데 금방 읽죠. 네, 금방 읽기도 하고 또 요약으로 보는 거랑 좀 이렇게 본문의 어떤 사례 같은 거 드는 게 그게 그런 걸 되게 잘 들어요. 잘 들고 전개도 잘하고. 근데 약간 아이러니컬하다고 느꼈던 게 다 너무 SNS나 디지털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너무 짧은 것만 보고 응? 주의력 결핍 뭐 이런 얘기 잔뜩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맨 뒤에 따로 쇼츠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논문 쓰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그 앱스트랙트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마 이 불안 세대 책 광고도 인스타에서 하고 있을걸요? 그러겠지. 당신은 왜 SNS를 끊어야 되는가 뭐 이런 책 당신이 SNS를 끊어야 할 10가지 이유 그것도 SNS로 홍보하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 없는 그런 환경 상상 못하는 세상인가 봐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여기에 많이 이미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솔직히 다 크고 뇌가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난 세대인데 네. 우리도 스마트폰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생활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불안 세대
그 이제 짧은 소개글 서평을 이제 그 이 방송 녹음하는 날 전날 마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살짝 언급을 했냐면 이런 사람 꼭 이 책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를 보다가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 떨어뜨려서 아이 머리에 이렇게 쾅. 경험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경험담은 아니에요. 경험담은 아닌데 그 제가 육아할 때 그 육아 카페라던가 이런데 자주 들락날락 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콕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아이한테 이상을 얻겠죠? 이렇게 상담 올리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정말 위험하군요. 위험하죠. 물리적으로도 위험해요. 물리적으로 아주 위험하군요. 네. 이게 그래서 뭐 JYP님 말씀하신 거가 약간 이 책에 제가 좀 아쉬움이기도 하고 혹시 막 조나선 하이트가 후속작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런 기대도 품는데요. 책은 그러니까 전부 다 Z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Z세대는 1996년 이후에 태어난 네. 사람들. 그게 96년이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사춘기 이전부터 그렇죠. 디지털 세계 그 스마트폰에 노출된 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처음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1996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딱 10대 진입할 때 아이폰이 나와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아이폰이랑 같이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조너선 하이트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전 세대랑은 약간 질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책에서 그게 진짜 맞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12살에서 14살 이전에 소셜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접하느냐 안 접하느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이나 정신 위생이 매우 달라진다. 근데 1996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그 나이 전에 소셜 미디어랑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뭐 아이들은 당연히 위험해졌고 어른들도 사실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의 해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데 어른들 얘기는 사실 없는데 저희라고 뭐 여기서 그 해악을 안 겪고 있느냐 어떤 뭐 사회적 박탈 뭐 수면 부족 주의력 부족 중독 뭐 이런 거 안 겪고 있느냐 하면 다 겪고 있죠. 겪고 있죠. 그래도 이 중에는 장강명 작가가 제일 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카톡을 거의 안 쓰잖아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집에서 비행기 모드로 자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요. 비행기 모드로 해놔가지고 막 그렇게 알림이 이렇게 막 5분에 한 번씩 막 뜨지는 않는데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신호등 걷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보잖아요.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그 몇 분 사이에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전자책 읽던 거 읽는 거거든요. 비행기 모드는 일하는 시간에만. 아니요, 전자책은 비행기 모드 중에도 작동됩니다. 어떤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도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볼 수 있죠. 예. 오히려 전자책 보는 데는 좋죠. 뭐 알림 안 뜨니까. 전자 도서관이나 몇몇 플랫폼 중에 인터넷 접속돼야만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쓰는 앱은 비행기 모드에서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뭘 느끼냐면 그러고 교차로에서 뭐 1, 2분 기다릴 때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어느 날부터 발밑에 신호등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초록색, 아래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다가 이제 신호 바뀐 줄 모르고 신호를 놓치든가 아니면 빨간불인데 들어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그렇게 그런 시설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지금 이게 중독이 아니면 뭐가 중독이요? 1, 2분을 못 기다리고 이걸 꺼내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알람을 다 꺼놔요. 네,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건 하니까 인스타는 안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거 이제 알람을 다 꺼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시간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알람들을 다 켜놓으면 아마 일들 자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는 그냥 진동으로 해놓는데 요새 전화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네, 근데 대체로 그렇죠. 다 문자하고 문자나 톡 카톡 하니까 보내지. 그러니까
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업무 PC에도 깔아는 놓으니까 이제 업무 연락도 카톡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는 그냥 제가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만 해놓으면은 핸드폰 알람 때문에 제가 방해받는 일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 켜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제가 가끔 기자 후배들이랑 뭐 저녁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럼 진짜 이게 대화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뭐가 오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 세네 명 모여가지고 먹고 있으면 늘 한 명은 뭘 꺼내가지고 보고 있어요. 막 잠깐만요 이러면서 뭐 나도 이미 충분히 중독돼서 알람이 울리고 안 울리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잠시 스마트폰에 여기서 말하는 잠시는 뭐 한 2, 30분 정도 스마트폰 화면을 안 본 상태가 되면 그 사이에 내가 못 받았는데 누가 중요한 예를 들어서 나한테 큰 돈을 준다는 연락을 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응? 3분 안에 답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런 문자를 내가 못 보고 3분이 지나친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거 OTT 소재인데? 사실 근데 이제 이 알림 기능들이 여러 가지 알림 기능들이 이거 뭐 하이트 전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단순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보게 이 알림이 그러니까. 너무 유혹적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 보상의 메커니즘인데 이 불안 세대를 보면은 그 중독 보상의 메커니즘이 우리 뭐 알림이라던가 아니면 그 소셜 미디어 앱에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 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럴 거야라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 실험 등등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저는 태어나서 지하철을 내려야 할 역을 지나간 경험이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한밤중에 뭐 졸다가 지나간 거 빼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간 경험이 평생 한 10번쯤 될까나? 그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부분 3분의 2 반 이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그렇겠다. 그 뭐 하고 있었겠어요? 뭐 스마트폰 보고 보면서. 있었던 거지. 약간 노화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게 합리적 저도 의심을.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냥 멍청하게 앉아 딴짓하다가 지나갔으면 노화일 것 같은데 저도 늘 전화기를 보고 있는 뭔가를 하면서. 네. 거예요. 전화기에서 보는 컨텐츠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사로잡았을 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듣고서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하겠지만은 근데 다 여기저기서 좀 나왔던 이야기 아니야?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결정적인 장점 혹은 특징이 있는 게 일단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약간 다음 세대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간의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폐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라던가 아니면 그 연구를 이렇게 약간씩 건드린 책들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혹은 기사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종합해가지고 이건 말이 되고 이건 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약간 거기에서는 우리 약간 상식을 깨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종합편인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반론들 뭐 이제 최근에 학생들의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느는 게 SNS 탓이냐 아니면 SNS랑 상관없는 다른 원인 때문이냐 뭐 이런 거 반론들 다 예상을 하고 쫙쫙쫙 내가 정리할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서 그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용기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쉽게 저희가 못하는 이야기를 그냥 정말 각오를 하고 내가 이거 공론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의 폐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한테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막연히 그럴 것 같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거를 학자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기가 좀 하여튼 논쟁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 말을 해도 사람들이 PC와 관련해서 뭔가 시비를 거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논쟁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왜 요즘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찌질해지는가?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남자들이 봐도 좀 그 논쟁적이고 이제 기분 나쁠 수 있고 여자들이 봐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의 공격성이 소셜 미디어와 어울린다 이런 식의 네. 이야기들, 여성의 공격성이 더 관계지향적 공격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사실 논쟁적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냥 뭐 이러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마 뭐 이런 거 나 좀 많이 알고 많이 읽었는데 하는 분들도 불안 세대를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은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논쟁적인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는지는 수요일 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너선 하이트의 신작 불안 세대를 장강명 작가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